안녕하세요. 6차 시중 5차 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입니다. 안전교육은 다다익선이죠. 안전교육만큼은 많이 받을수록 몸에 익힐수록 좋습니다. 우리 9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응급처치의 날이고 9월 29일은 세계 심장의 날 등 응급처치 관련 기념일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서 가을에 행사장에 가면 응급처치 관련 홍보나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교육은 그럼 왜 이뤄질까요? 네, 맞습니다. 위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교육이 정말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런 뉴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포항에서 한 60대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긴박한 순간 이 남성의 생명을 구한 건 소방관도 의료진도 아닌 비슷한 연배의 60대 시민이었는데 직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목욕탕 주차장.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때 등장한 또 다른 남성. 쓰러진 남성을 돌아 눕히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6분이 넘게 이어진 심폐소생술. 쓰러진 남성이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했고 때마침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퇴원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을 구조한 건 62살 하태룡 씨. 하 씨는 직장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좀 요 과목은 좀 관심 있게 받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또 경험할 줄은 생각을 못했죠. 하 씨의 사례처럼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은 2013년 9.1%에서 2023년 31.3%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생존율도 13.2%로 심폐소생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명치북은 가슴뼈의 중앙 정도의 손꿈치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깍지를 끼고 꼭 팔을 쭉 펴고 누른 다음에 강하게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는 빠르게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심폐소생술을 모를 경우 119로 전화하면 음성 또는 영상통화로 실시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면 언제든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그 자체 감사할 일이죠. KBS 뉴스 최복입니다. 길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이 주변을 지나던 여학생의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이 학생은 사고 당일 학교 축제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남성은 인근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백천규 씨. 평소 신부전을 알아오던 천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해 이곳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덕에 천 씨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그걸 하지 않았으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뉴스의 상황처럼 갑자기 내 앞에 저런 응급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쓰러진 사람 근처 현장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현장은 안전한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빠른 시간에 현장을 파악해서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겠지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장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화 거는 나는 누군지, 그리고 환자의 호흡과 의식을 확인 후 의식이 있다면 동의를 구한 후 필요 도움을 주거나 환자를 안심시키고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과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5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주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는 있거든요. 네.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집에서 65%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심정지를 일으키고 살아난 분 대부분은 가족이나 주변 동료의 심폐소생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나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가족과 동료를 살리기 위한 교육입니다.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면 가족이나 동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한 번 손상된 뇌신경은 되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4에서 5분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손상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첫 4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예전에 임수혁 야구선수와 이승모 축구선수의 상반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도중 쓰러졌는데 2000년에 임수혁 선수는 CPR 처리를 받지 못하고 2018년 이승모 선수는 의료진으로부터 처치를 받았습니다. 임수혁 선수는 뇌사 상태로 10년 정도 지내다가 2010년 돌아가셨고 축구 선수는 2분 뒤에 의식을 되찾았고 2에서 3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은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해야 한다? 신속하게, 빨리 쓰러진 사람을 보는 즉시 해야 되겠죠. 이렇듯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뇌 손상 정도와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생존율 4배 잊지 마세요. 그럼 심폐소생술이라 뭘까요? 네, 심정지 환자의 멈춰진 심장의 자발순환을 회복시켜서 환자의 사망을 방지하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2가지로 진행되는데 하지만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다면 요즘은 가슴 압박만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 인공호흡은 많이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고죠. 그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생사슬. 소생사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그란 사슬이 지금 연결되어 있듯이 1년에 이러한 순서가 응급처치가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환자 발견 즉시 쉼 없이 이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순서 중에서 1에서 3번은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서 시행되므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은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에서 3번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반복 시행하면 되고요. 4에서 5번은 구급대원이나 병원에서 할 일입니다. 그럼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심폐소생술 순서를 잘 모르거나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19에 전화하면 통화로 알려주심으로 지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평평하고 딱딱한 곳에 눕혀서 의식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의식 확인은 성인의 어깨를 두드리고 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할 때 혼자일 때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 좋고요. 주변인이 있다면 주변인을 특정해서 119에 신고 요청을 하고 다른 분에게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턱을 살짝 들어서 기도 확보하는 자세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 1분 1초가 급박하니까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슴 압박입니다. 성인으로 생각했을 때, 그 쓰러지신 분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손을 깍지를 껴서 손꿈치, 그 손바닥 끝부분 있죠. 손꿈치로 가슴 중앙, 양쪽 젖꼭지 사이에서 요즘은 명치에서 2마디 위, 무게를 실리게 해서 팔을 펴고 90도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에서 6cm 정도 들어가도록 강하고 빠르게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팔꿈치를 펴서 힘껏 눌러야 합니다. 어린이는 체격에 따라서 손 모양이 조금 달라지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이 정도로 빠르다 싶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힘을 주면서 빠르게 해야 하므로 주변에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교대로 하셔도 됩니다. 좌측의 모습 보이시죠? 무릎을 꿇고 안정된 자세로 환자와 우리의 팔이 90도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30회. 예전에는 그렇게 하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요즘은 가슴 압박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119가 도착하거나 의식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어질 경우 혼자서 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가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교대로 행하시면 되고요.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면 심장 충격도 함께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회복되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확인 후에 119에 신고. 그래서 성인은 어깨를, 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한다. 2번, 기도 확보. 턱을 올려서 기도를 열어준다. 3번, 호흡 확인. 약 10초간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4번, 흉부 압박 실시. 5번, 무호흡 시 인공호흡 2회 실시. 6번, 흉부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라고 하는데 요즘은 많이들 인공호흡은 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제세동기는 뭐 하는 건지 아실까요? 예전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드라마에서 보셨죠? 심장 정지해서 삐 할 때 의사들이 양손으로 막 비벼서 덜컥 하는 거. 그 자동 제세동기는 그렇게 심장 충격기입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데 본 기억 나실까요? 사용법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 대신 가슴 압박 멈추지 말고 해주세요. 가져온 자동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환자의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선에 붙입니다.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능하면 가슴 압박은 멈추지 마시고 음성 지시를 따르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시행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잘 보셨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1번 자동 제세동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요. 2번 음성 메시지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에 붙이시고요. 3번에 음성 메시지에 따라서 전극의 커넥터를 자동 제세동기 본체에 연결하고요. 4번에 분석 중이란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환자에게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인 아닌 아까 소아 심폐소생술 관련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소아의 심정지 원인은 성인과 조금 다릅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있지 않는 대부분의 소아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질식, 교통사고, 추락, 기타 외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각종 질환 또한 소아 심정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어린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잘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자라나는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생, 괜찮아요? 괜찮아요?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없거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으며 간혹 헐떡이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나 경련 발작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지체하지 말고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119에 신고해 주시고 자동 제세동기를 부탁합니다. 예.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의 아래쪽, 해부학적 위치로는 흉골 하부의 절반 부위보다 약간 아래쪽에 손바닥을 위치합니다. 이때 팔꿈치를 펴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 압박 깊이는 최소 5cm 이상, 압박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한 손으로는 이마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마를 젖힌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속도로 호흡을 2회 불어넣습니다. (119) 도착이나 제세동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합니다. 만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에 부담을 느낄 경우 가슴 압박만 계속합니다. 직접 해봐야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교육 기회가 생기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많이 해볼수록 몸에 익을수록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음식 조각이나 작은 장난감 같은 이물질이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서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처음에 호흡이 쌕쌕거리면서 거친 소리가 나다가 얼굴이 청색증, 결국 새파랗게 질렸을 때 상황입니다.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3, 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4에서 6분 사이에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침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고요. 환자가 기침을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 등 기도 폐쇄 응급처치 도중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 뒤에서 양팔을 감싸듯이 환자를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에 대고 뒤로 밀어서 올립니다. 음식물이 튀어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임신부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가슴 밀기 또는 흉부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하임리히법이 아니라 등 두드리기와 가슴 압박을 교대로 실시하는 기도 폐쇄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이 나오거나 환자의 의식을 잃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폐쇄 응급처치를 보면 성인을 발견했을 때 스텝 1, 말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스텝 2, 말을 할 수 있거나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것이므로 이물질을 꺼내려고 애쓰지 않고 상태를 관찰한다. 기침을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스텝 3, 말을 할 수 없거나 고개만 끄덕일 경우에는 질식에 대한 응급처치인 상복부 밀쳐 올리기를 실시해야 되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땐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아인 경우와 우측의 큰 유아인 경우, 어린이와 성인인 경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면 되고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 옆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모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이제 응급처치 상황을 보면 이제 코피가 났을 때, 코피가 흐를 땐 대부분 우리 고개를 젖히게 하는데 젖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숙여줘야 하고요. 코뼈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꽉 눌러주면 코피가 조금 빨리 멈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을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물질을 삼켰느냐에 따라서 응급처치법이 달라집니다. 독성 물질과 날카로운 물질을 삼켰을 경우에는 다시 토해내게 되면 이중 손상을 입게 되므로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체 부위가 절단되었을 때는 구조 요청 시에 반드시 절단 환자라는 것을 밝혀야 하고요. 절단된 신체 부위를 물이나 얼음에 직접 닿게 하면 조직들이 동상에 걸리거나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식염수로 씻어낸 다음 거즈나 붕대로 감싸거나 밀폐가 가능한 곳에 넣어서 얼음물에 보관해서 병원으로 들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단 부위를 빨리 감싸서 환자의 쇼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치아가 뽑혔을 때는 이를 깨끗하게 하려고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유에 담그는 것인데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 속에 넣어서 병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발목을 삔 경우에 우리가 못 모르고 뜨거운 것으로 찜질을 해주기도 하는데, 하지만 처음에는 차가운 것을 올려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뜨거운 것을 올리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삔 부분이 더욱 부풀어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상을 입었을 때인데 찬물로 우리 대충 열기를 식히기도 하는데 찬물에 한 몇 초 대고 있다가 다 됐어 하고 떼면 표면에만 그 열기가 식어서 그 열기가 피부 깊숙이 돌면 조직들이 파괴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찬물로 된 부분을 식혀줘야 합니다. 7번, 눈에 무언가 들어간 느낌이 들었을 때는 따갑거나 답답해서 습관적으로 눈을 마구 비비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행동은 이물질이 눈에 심각한 스크래치를 남길 수 있으므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땐 눈물을 흘려 씻어내거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장수환 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70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주위에서 들은 대로 우황청심환을 입속에 넣고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딴 다음에 차 안에서 아버지가 불편하실까봐 베개를 받쳐줘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거 제대로 된 처치일까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처음에 제대로 하여야 다음에 이어지는 처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응급실에서 잘못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도착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응급처치 상식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올바른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설명하셨는데요.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그럼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장수환 씨는 오히려 아버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입속에 우황청심원을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 머리에 베개를 받쳐준 것입니다.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수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환자 자신의 혀가 안으로 말려 떨어지면서 기도를 막게 되고 후두개의 기능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밥을 먹다가 살에 걸리는 것도 기도 입구에 있는 후두개가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보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요. 살에 걸렸을 때 크게 기침하면 밥풀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을 잃게 되면 이러한 후두개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입속에 들어간 우황청심원이 숨구멍을 막아서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는 입안에는 절대 아무것도 물조차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베개로 머리를 받치면 오히려 고개를 앞으로 구부리게 만들어서 숨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니까 받치지 말던지 굳이 받치려면 목 아래쪽으로 받쳐서 고개가 뒤로 젖혀지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례를 보시면 장미정 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국을 끓이다가 6살짜리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엎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놀란 장 씨는 아이 옷을 벗기고 집에 있는 소주로 아이의 몸을 소독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장미정 씨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기서 장 씨도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아이 옷을 벗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주로 소독한 것입니다. 유인술 교수에 따르면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면 보통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옷을 벗기면 마찰로 인해서 물집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물집이 벗겨지게 되면 피부가 벗겨지고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지게 되므로 옷은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거나 가위 등으로 잘라서 물집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 충고합니다. 또 소주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소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주로 우리 많이들 소독을 하시는데 화상 부위는 어떤 이물질도 접촉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된 생리식염수로 씻거나 식염수가 없을 때는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10분 안쪽으로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 한참을 있다가 하면서 병원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모래사장에서 유리조각에 발바닥이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수건으로 흐르는 피를 막고 상처 부위에 지혈제와 항생제를 뿌렸답니다. 사례 3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된 응급처치입니다. 상처 부위에 뿌린 지혈제와 항생제는 약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물질로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리식염수가 없으면 흐르는 수돗물에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준 후 깨끗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해서 병원으로 호송해야 합니다. 사례 4. 팔에 뱀이 물렸는데 형을 칼로 째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 다음에 운동화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형에게 술을 먹였답니다. 이거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우선 뱀에 물렸으면 독사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독사는 대체로 뱀머리가 삼각형이고 눈동자는 둥글지 않고 수직 형태로 생겼다고 합니다. 코와 눈을 연결하는 주름 형태의 골이 있고 꼬리의 가로선이 한 줄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뱀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물린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독사에 물리면 일반적으로 2개의 송곳니가 찍힌 천공이 1cm 간격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확인이 안 되면 독사에 물린 것으로 그냥 간주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는 우선 환자를 누인 다음 안정시키고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를 먼저 제거합니다. 그 후 물린 부위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비누와 물로 물린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셔츠나 손수건으로 찢어서 물린 부위에서 손가락 하나 정도가 물린 부위보다 높은 부위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들어가도록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물린 부위를 칼로 째는 것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리고 입으로 빠는 것은 시술자가 중독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응급 상황이 내 앞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언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우리는 가족과 동료를 위해서
이런 응급처치 방법들을 좀 몸에 익혀서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하거나 상처가 커지는 실수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